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국현입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죠. 뭐 여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빙하기가 오나 주간 기맥회는 여러분의 이불 속에서 계속됩니다. 아직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상승세를 탄 배우죠. 시드니 스위니. Hello, Sydney. 시드니가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흥미로운 생활 양식을 밝혀 화제인데요. 첫째, 커피조차 마신 적이 없고 항상 물만 마신다. 가끔 과일이나 그래놀라, 베이컨, 크로와상을 약간 먹는 정도의 심플한 식생활임을 밝혔고, 사실상 설탕 중독이라서 물을 잘 마시면 균형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죠. 둘째, 하루에 2시간 잔다. 스스로를 굉장히 적은 수면 시간이어도 아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숏슬리퍼라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탕과 과자를 엄청 좋아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2시간만 자고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종횡무진 활약한다는 거. 그나저나 유포리아 시즌3 나온다는데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번 영상은 섭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차기 007 아직 못 정했대요. 어떻게 지내요? 복귀할 생각 없죠? 이딴 소리 하려고 불러낸 거야? 찾았어요. 뚫을 방법. 형님이 갖고 싶어하는 르세라핌 굿즈. 한국 공홈에 깔끔하게 접속해서 배송지까지 형수님 모르게 허럴럴러 할 수 있거든요. 전에도 네 말대로 에다가 걸려서 와이프가 싹 다 불태웠지. 새끼야. 섭샤크 VPN 일단 쿠폰 받고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3개월 추가 무료 혜택을 빠방하게 준다고요. 4K 세로 지킨 파일이 있는 메모리예요. 암호화의 보안도 미쳤으니까 형수님은 절대 모를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오는군. 세상에 나쁜 씹덕은 없죠. 지지 하디드와 브래들리 쿠퍼의 애정 전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 사귄다는 소문 이후 2024년 1월 런던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 그리고 얼마 전 마침내 키스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와, 브래들리 표정 스며드네요. 이거 밥 먹으러 가서 먹으라는 밥을 안 먹고 서로 입술을 먹... 이 장소는 뉴욕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같이 동석한 이들은 지지의 친구들이라죠. 두 사람은 식사 후 사이좋게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했고요. 이제 레드카펫 데뷔만 하면 딱이겠네요. 테넷, 더 배트맨의 로버트 패틴슨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모델 수키 워터하우스와 가진 첫 아이가 탄생한 건데요. 아이의 출생일, 성별, 이름을 밝힌 적은 없지만 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당시에서 웅장미 넘치는 시꺼먼 배트모빌을 몰던 로버트가 LA에서 엷은 핑크색 유모차를 모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초에 동거를 시작했고, 로버트는 아빠가 될 순간을 조마조마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잠은 다 잤으니까 더 배트맨 속편에서 그의 다크서클은 한층 더 딥다크해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뭐가? 007 말이죠. 2021년 노 타임 투 다이를 마지막으로 총 5편의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에서 하차한 뒤 누가 차기 007이냐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더 선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런 테일러 존슨이 007역 공식 오퍼를 받았고 사인만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를 때렸습니다. 더 선지는 예전부터 007과 에런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보도를 해왔었죠. 이러자 미국 데드라인지가 007 제작사인 이언 프로덕션에 문의를 해봤더니 담당자가 말을 아끼더라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선수를 친 건 롤링스톤지. 난 내가 지금 모습을 드러낸 작품만 이야기하겠다 라는 에런의 입장이 나왔고, 직후 에런이 007 제의를 아직 못 받았다는 반박 기사가 떠버립니다. 하지만 묘한 게 말이죠. 2022년 비공개 BFI 행사 때 007의 제작자 바바라 브로콜리가 우리는 에런과 함께 어디까지 갈지 고민 중이다. 이것은 본드의 재탄생일 것이다 라며 에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어쨌거나 확실한 건 에런이 007 프로듀서까지 직접 언급할 정도로 가장 유력한 007 후보지만 뭔가 확실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에런은 작년 에스콰이어지와의 인터뷰부터 얼마 전 롤링스톤즈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하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냐 아니냐만 오래 걸리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데다 올해 꼭 007 영화 촬영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은 날 텐데요. 이 와중에 5대 제임스 본드인 피어스 브로스넌이 아일랜드 국영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런 이 친구는 연기 테크닉이 좋아요. 본드를 연기하기에 충분한 재능과 카리스마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제게 묻는다면 예스입니다. 에런이 본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읽고 생각했죠. 대찬성이야. 피어스와 에런에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피어스가 세운 제작사 이름이 바로 아이리시 드림타임이고 2009년에 이 회사 초기 작품인 그레이 테스트가 제작되는데 여기에 캐리 멀리건, 수잔 세런든 그리고 에런 테일러 존슨이 딱 출연했습니다. 피어스의 이런 말에 무게가 있는 이유는 말이죠. 피어스는 원래 1987년 007 리빙 데이라이트 때부터 본드 역으로 타진이 되나 스케줄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고 1995년 007 골든아이 때 다시 들어간 오퍼를 수락하면서 시작됐죠. 1991년에 사별한 첫 아내 카산드라 해리스도 007 유아의 존니에 출연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피어스는 자기가 본드가 될 거라는 농담을 했었고 피어스 스스로도 본드를 연기하는 걸 숙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본드가 될 운명을 이룬 남자가 에런을 팍팍 밀어주고 있는 거죠. 끝으로 피어스는 에런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대담해져라. 과감히 몸을 맡겨라. 즐겨라. 아리아나 그란데와 달튼 고메즈의 이혼이 마침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AP통신이 재판문서를 입수해서 최초로 보도를 했네요. 두 사람은 2021년 5월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에 있는 아리아나의 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별거에 돌입, 2023년 9월에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전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작년 10월엔 화해 조건에 합의했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6개월 대기를 했었죠. 아리아나는 달튼에게 125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는 없으며 변호사 비용 2만 5천 달러도 부담했으며 LA에 있는 집을 매각해 그 금액을 절반으로 분배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혼 신청 때는 별거한 날을 2023년 2월 20일로 기록했고 7월에 아리아나와 에단 슬레이터의 열애설이 점화되었으며 9월에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불륜설이 쟁점으로 급부상한 바 있습니다. 요즘 월드 투어 중인 니키 미나즈, 얼마 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노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기 히트곡인 더 나이리스 스트리스 형을 부르면서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요. 노래를 부르게 하는 뭔가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니키가 팬에게서 마이크를 뺏는 제스처를 하다가 드레스 윗부분이 벗겨지고 니키도 뭔가 의식한 듯 손을 가져다 댑니다만 아래를 보더니 네, 오래전 슈퍼볼에서 자넷 잭슨의 노출 사고가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생방송이 아니고 콘서트여서 천만다행이었죠. 뉴욕 길거리, 돌덩이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남자의 옆모습 어딘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워킹데드의 귀여운 석궁보이 데릴요 노먼 리더스 되겠습니다. 의안이 무슨 그냥 앉아있는데 그림이야. 귀에 이어폰이 꽂혀있는 걸 보면 김효태의 팟캐스트 필름보이즈 또는 음악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냥 걸어만 다녀도 만약 편의점에 빠삐고 사러 가는 거여도 폭풍간지. 덧붙이자면 노먼은 데릴이 주인공인 워킹데드 스피노프 드라마 시즌2 촬영을 마쳤고 올여름 그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티모시 샬라메는 역시 뉴욕에서 밥 딜런의 정기영화 어 컴플리트 언노운의 촬영을 시작했죠. 60년대풍 의상에 기타 케이스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요. 길거리의 자동차도 60년대 사양이고 밤까지 촬영이 계속되자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도 원카처럼 티미가 노래를 한다네요. 니콜 키드먼도 뉴욕에서 신작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베이비 걸. A24가 담당하는 작품이고 오랜만에 레옹의 장르노, 안토니오 반데라스까지 출연한다는데요. 니콜은 넘어지는 장면 등 큰 댕댕이도 함께 열연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니콜이 CEO인 회사에 한 인턴 사원이 와서 불륜을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재밌겠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약혼한 것 같다는 보도가 떴죠. 일단 뉴욕포스트가 대대적으로 기사를 띄웠는데 그 계기는 LA의 한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여친 비토리아 세레티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반짝반짝하고 있죠. 이날 레오와 비토리아는 친구들과 식사를 즐겼는데 레오가 자기 브리또를 비토리아에게 먹여주질 않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스윗한 모습.
레오가 이달 초 아카데미 시상식 프리파티에서 미국 싱어송라이터 테아나 테일러와 꽁냥대는 걸 본 미국 언론들이 비토리아랑 헤어졌나 싶은 추측 기사를 냈습니다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순조롭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선 레오가 올해 19살인 이스라엘 모델 빅토리아 라마와 한 파티장에서 한 번 만난 걸 두고 사귄다는 소리 돌고 있는데요. 지금 레오는 맨날 비토리아랑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레오와 비토리아는 작년 여름 이비자 섬과 산타바바라에서 두음치 데이트를 하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면서 연인 사이임이 밝혀졌고 작년 9월 측근이 몇 달 전부터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6개월을 넘기긴 했고 이 반지가 만약 그 반지라면 레오의 긴 연애 편력의 종지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아니겠지만요. 아닐 거야. LA 다저스의 오타니 슈웨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 3월 25일 다저스의 클럽하우스에서 전속 통역이었던 미즈하라 이페이의 불법 도박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まず、僕自身も信頼していた、方の、過ちというのを、悲しくというか、ショックですし、今は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現在進行中の、調査もありますので、今日話せることにまず限りがあるというのも、ご理解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ことと、 그리고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메모를 준비했다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まずはじめに、僕自身は何かにかけたりとか、誰かに代わって、そのスポーツイベントにかけたりとか、それをまた頼んだり、っていうことはないですし、僕の口座からブックメーカーに対して、誰かに送金を依頼したことももちろん全く、ありません。 여기서 북메이커란 돈을 받아 베팅하고 이익을 얻는 소위 도박꾼입니다. 本当に数日前まで、彼が、そういうことをしていたっていうのも、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結論から言うと、彼が僕の、口座からお金を、盗んで、なおかつ、みんな僕の周りもそうですね、みんなに、嘘をついていたっていうのが、結論から言うと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まず初めに言うと先週末、韓国ですね、僕の代理人に対してメディアの、方から僕が、関与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スポーツ賭博について、関与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打診が連絡がありました。で一平さんは僕にこういった取材の依頼があるということをまず、僕には話していなかったし、僕の方にそういう連絡はまず来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と、一平さんは僕と話して分かったのは、一平さんにではなく、某友人の借金の肩代わりとして支払ったというふうに、僕の代理人も含めてみんなに話してました。でその翌日にさらに尋問で一平さんは、僕たちの代理人に対して借金は自分のもの、つまり一平さん自身が作ったものだということを、説明しました。でそれを僕が肩代わりしたという話を、その時に代理人に話したそうです。そしてこれらは全く、全てが嘘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僕がこのギャンブルに関しての問題を初めて知ったのは、韓国での第一戦が終わった後に行われたチームミーティング、の時試合の後のチームミーティングの時です。そのミーティングで彼は全部英語で話していたので、完全には理解できていなくて、なんとなくこういう内容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は理解はできていましたけど、なんとなく違和感をその時は感じてました。で、その時彼は僕に対してホテルに帰った後で、2人でより詳しいことを、2人で話したいので今は待ってくれ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たので、僕はまずその時は、ホテルまで待つことにしてました。で、その後試合後ホテルに戻って一平さんと初めてそこで話をして、彼に巨額の借金があることをその時知りました。で彼はその時私に、僕の口座に勝手にアクセスしてブックメーカーに送金していたということを僕に伝えました。で、僕はやっぱりこれはおかしいなと思って、代理人と話したいということで代理人たちを呼んでそこで話し合いました。で、話し終わってこれを聞いて僕の代理人もやっぱり彼に嘘をつかれていたということを、初めて知って、すぐにドジャースの皆さんと、弁護士の人たちにその時に連絡しました。で、そのドジャースの皆さんも、代理人の人たちも彼らもその時に初めてまた自分たちも嘘をつかれていたということをその時に知りました。そして僕が弁護士の人たちは、これは窃盗と詐欺のことなのでこれを警察の当局に引き渡すという報告を、その時にしました。これがそこまでの流れなので、僕はもちろんスポーツ賭博にはもちろん関与していないですし、ブックメーカーに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送金をしていたという事実は全くありません。正直ショックという、言葉が正しいとは思わないですし、それ以上のうまく言葉では表せないような感覚でこの1週間ぐらいはずっと過ごしてきたので、今はそれをうまく言葉にするのは、難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ただもうシーズンも本格的にスタートするので、ここからは弁護士の
方々にもお任せしますし、僕自身も、警察当局の、協力に全面的に協力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네, 이번 회견 땐 약 100명의 보도진이 모였고 테이블에 오타니 선수와 동석한 사람은 임시 대리 통역인 윌 라이어튼입니다. 오타니는 이페이가 거짓말을 했고 자신은 도박과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먼저 말한 뒤 언제 본인이 이 사건을 인식했는지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했는데요. 특징이 있다면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라는 등 연거푸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신도 몰랐던 사각지대에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송금 자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선 내 계좌에 마음대로 접속해 북메이커에 송금하고 있었다 라는 내용뿐 왜 이페이가 계좌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었는지, 계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총액 450만 달러나 되는 거액의 송금이 부자연스럽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규명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LA타임즈는 생각 이상으로 잘 얘기했다, 이페이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평했지만 둘은 1심 동체의 관계였는데 도박 중독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 라는 뒤끝을 남겼고, 전 FBI 수사관의 분석을 인용해 오타니가 모든 금전 거래를 이페이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은행의 보안은 어떻게 되나? 은행은 고액 송금을 감시하고 자금이 불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재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뭘 한 건가?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솔직하게 말했고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겼다. 사태가 진전되길 바라고 그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으며 현지 법조인들은 오타니에게 형법상 어떤 책임 소지가 생길 일은 없으며 이페이의 범죄 핵심,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여 돈을 보냈는지만 향후 알려지면 투명해질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이페이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페이는 20일 이후 소재 불명이며 취재 요청도 전부 거절 중이고 변호사를 기용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페이의 고향이 어딘지는 알려진 바 없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던 적도 없고 평소 시즌이 끝나면 도쿄에서 지낸다는 말을 했던 터라 현재 일본에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네요. 이페이의 수사는 미국 세무당국인 IRS와 연방검찰이 투입됐고 거액의 자금 세탁도 의심되어 미국 국토안보부까지 개입하고 있는데요. 향후 FBI가 이 건을 다시 깊게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도둑질이라면 오타니 측이 이페이에게 도난당한 예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타니는 야구계의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미국 미디어들은 모순이 해명될 때까지 집요한 취재를 이어가겠죠. 그리고 급하게 투입된 통역 윌 라이어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본계 미국인, 어머니가 필리핀인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야구 선수로 활약한 바 있는데요. 2013년 WBC 필리핀 대표팀에 소속되는 한편 텍사스 레인저스 마이너리그 팀에 입단했지만 1년 뒤 선수 생활을 접고 도쿄에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하다 16년부터 19년까지 다저스에 있었던 마에다 겐타의 통역을 맡으면서 전략을 선수에게 설명하다 데이터 분석의 묘미를 느껴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 팀인 오클라호마 시티 다저스의 데이터 코치로 일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눈에 띄어 메이저로 넘어왔고요. 2022년부터 LA 다저스의 전략 주임으로서 데이터 분석 담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페이가 잘리면서 급하게 오타니 곁에서 통역업에 복귀한 사례 되겠습니다. LA타임즈 제케리스에 따르면 오타니도 이페이가 아웃된 이후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팀메이트와 소통하며 다시 태어나려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며칠 전 오타니는 이전 팀 엔젤스와의 경기 때 팬들의 환호에 엷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국 힙합계의 거물 프로듀서 쇼온 디디 컴즈라고 있습니다. 펍데디, PDD, 디디 등으로 불리는데 무려 30년간 활동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이나 유명 아티스트의 프로듀스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쳐왔던 힙합 레이블 배드보이 레코드의 사장입죠. 지금 대부분 언론에선 디디로 부르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양반 이름은 몰라도 이 노래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전조사국, 일명 HIS 요원들과 현지 법집행기관들이 합세해 디디의 자택 급습 수색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있는 자택 두 곳을 동시에 때렸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겠고요. LA에선 주변 인물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수색 당시 디디는 집이 아닌 바하마로 가기 위해 마이애미 공항에 있었으며 급습 직후 그가 탄 개인용 제트기는 카리브해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지금은 추적이 안 되고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군대 수준의 권력 남용이다 라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급습 직후 뉴욕타임즈가 일보로
진행 중인 SMM의 수사의 일환으로서 법 집행을 실시했다라는 말뿐 HIS는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현지 주류 언론들은 이 작전이 최근 디디와 사귄 사람들로부터 적인 폭행과 매매 고발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이 작년 11월이었어요. 디디의 제자이자 R&B 가수인 캐시를 포함한 4명의 여성이 디디를 적대로 고소합니다. 자신을 정기적으로 구타하고 돈 받고 일하는 남성과의 스포츠를 강요하고 그걸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디디에겐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네트워크가 있다고 밝힙니다만 바로 다음 날 합의를 해버립니다. 디디는 기밀 유지를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또 한 명의 여성은 조이 디커슨 닐, 1991년 대학생일 당시 약을 써 그걸 했고 그걸 찍고 배포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자 가드너, 디디가 90년대 초에 그걸 강요했고 며칠 후엔 질식시켜서 기절까지 했다고 병원 서류를 냈죠. 또 한 달 뒤인 12월엔 한 여성이 나타나 자신이 17세이던 20년 전 디디를 비롯해 여러 남성들이 집단으로 했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디디는 부인했고요. 작년 2월엔 프로듀서 릴 로드가 디디의 집에서 비트 찍다가 1년 내내 빠삐뿔을 당했다고 소송을 걸죠. 물론 디디는 이때도 부인했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은 수개월에 걸쳐 관계자들에게 증언을 듣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래퍼 50센트도 이번 사건에 크게 반응을 보였죠. 50센트가 디디를 오래 까오긴 했어요. 2000년 초반 50센트가 1997년 래퍼 노토리어스 B.I.G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디디가 연루되어 있다는 가사의 노래를 발매하며 갈등과 불화에 불이 붙었고 2014년 보드카 사업 경쟁을 한 적도 있었으며 한때 더 이상은 불화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지만 작년 11월 캐시가 디디에게 소송을 걸면서 50센트는 디디 개의설을 제기하며 온라인에서 발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고 얼마 전 급습 사건 이후 디디와 주변부를 다룬 다큐를 제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언론도 50센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셔와 래퍼 믹밀도 경력 거래를 했거나 적어도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어셔가 90년대에 1년 정도 디디와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게 2004년 롤링스톤즈와의 인터뷰입니다. 디디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스스를 알려줬다. 방문만 열면 다 그거라고 있더라. 여러 사람들이 한 방에서도 하더라. 라고 밝힌 바 있었고 2016년 영화 홍보를 위해 하워드 스턴 쇼에 나왔던 어셔는 호기심은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아주 야생적이고 기이한 미친 일들이 벌어졌다. 라는 말을 남겼었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까 언급된 릴 존스가 디디를 고소할 때는 법정 문서를 직접 공개한 것입니다. 간추리자면 첫째, 이 문서엔 놀랍게도 쿠바 구딩 주니어의 이름이 담겨 있었고 그도 같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디디가 쿠바와 릴 존스를 스튜디오에 단 둘이 남겼고 그때 쿠바가 여러 부위를 터치했다고 주장했죠. 둘째, 디디는 자신이 스티비 제이와 관계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셋째, 이 문서에 어셔와 믹밀의 이름은 없지만 슈퍼볼 공연을 했으며 라스베가스에서 레지던시 공연을 한 가수,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니키 미나즈와 데이트한 래퍼라는 각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X로 퍼지면서 현재의 소문이 된 것이죠. 물론 모두 즉각적으로 부인했지만요. 앞으로의 전개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61세의 나이로 미션 임파서블 8을 위해 오지게 달리는 토명의 뜀박질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절찬리에 개봉 중인 영화죠. 손석구 주연의 댓글부대 리뷰 영상 한 번씩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황사의 미세먼지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였습니다.